정리하는 습관이라든지 밥 먹을 때 예절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시키잖아요. 근데 그래서 저도 이제 집에서 아이가 지금 4살인데 놀잇감을 이렇게 논 다음에는 꼭 정리를 하라고 제가 모두 제 자리에 하세요. 그래서 저는 꼭 시키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 생활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또 이제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보다는 자기 주도적이고 자기 자율성을 가진 놀이랑 이 생활 습관이 더 좋다는 네. 말씀이죠. 그러니까 단체 생활에서는 어쩔 수 없지만 집에서만큼은 그거를 얘가 얘 멋대로 하도록 내버려 둔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관리해야 될 어떤 최소한이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뭐를 아주 면밀하게 봐야 되냐면 이 아이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근데 아이들은 몸으로 생각한다라는 거를 또 명심하셔야 돼요. 인간은 15살이 넘어야만이 저기 보이시죠? 인간은 15살이 넘어야만이 상징적인 생각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럼 15세 이전의 아이들은 뭐냐면 몸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몸과 함께 뭐든지 행위를 통해서 여기 두뇌에서 왜 포도당을 15세까지 많이 쓸까요? 두뇌를 세팅하는 중이기 때문에 그래요. 15세 이전에 두뇌가 세팅이 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발달을 하거든요. 15세까지 딱. 그러면은 15세 이전에 그 아이는 과학은 실험을 통해서 배워야 되고 창의성은 미술이나 만들기라든가 이런 걸로 배워야 되고 음악 같은 거는 일종의 몰입 능력을 만들어낸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 자아도취가 되잖아요. 음악에 빠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바이올린의 고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상대성 이론이 떠오른 거거든요. 아인슈타인이 바이올린의 고수가 아니면 저는 노벨상 못 탔다고 보거든요. 그게 음악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능력들을 15세 이전에 갖춰주는 겁니다. 예체능하고 체험을 통해서 그 언어를 습득하게 하고 뭐 책을 보는 것도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의 책만 볼 수 있는 자유를 주셔야 되고 무협지를 좋아하면 무협지만 보게 해주고 낚시를 좋아하면 낚시에 관한 잡지를 많이 보게 해주고 물고기에 대한 책을 보게 해주고 공룡을 좋아하면 주라기에 대한 책, 화석에 대한 책 공룡을 좋아하면 공룡에 있는 박물관을 좀 자주 데리고 다니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얘가 공룡 박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커서 그게 아니라 그 행위를 통해서 자기 두뇌를 세팅해가고 있는 겁니다. 15세까지. 그 행위를 통해서 사고력과 창의력을 습득해가는 거예요. 근데 15세 이후에는 어떻게 바뀌느냐? 그때는 동기부여에 의해서 자기 전공을 정하게 되는 것이지 15세 이전에 공룡 박사가 됐다고 해서 공룡과 관련된 대학을 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너무 섣불리 그걸 생각하는 거죠. 부모들이. 그래서 10살짜리, 실제 사례인데 10살짜리 애가 꿈이 미용사인 거예요. 남자애가. 근데 독자래요, 남자애가. 부모가 난리가 났겠죠, 그죠? 얼마나 기대가 크겠어요. 의대 보내고 싶겠죠. 근데 꿈이 미용사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벨 전략은 얘가 지금 이유는 모르겠어. 왜 미용사가 되고 싶은 얘가 이제 여성 호르몬이 더 많은 남자애일 수도 있어요. 그 이제 동성애 문제인데 전체 인간의 15% 정도는 중간성입니다. 그래서 양성애자도 있고 동성애자도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건 신이 허락한 비율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거를 지나치게 도덕적으로 억압하는 것도 인권 침해라고 저는 보는 사람이에요. 그건 자연에 있는 현상은 신이 허락한 것이기 때문에. 자, 어쨌건. 그래서 얘가 이제 미용사가 되고 싶어 할 때, 저 같으면요, 걔 미용학원 보냅니다. 초등학교 때. 그리고 집에다가 마네킹 한 5개를 산 다음에 가발 씌워 놓습니다. 가위 최고급 가위 사줍니다. 그리고 그러면 얘가 이제 어디까지 발전하게 될까요? 초등학교 때. 전 세계 미용 대회가 있잖아요. 그죠? 미용 대회에서 왜 그 사람이 1등을 했고, 그 헤어스타일이 과거에서부터 어떻게 변해왔고, 그죠? 그러면 헤어스타일의 변화를 연구하면 뭐로 연관이 되죠? 액세서리. 얘가 초등학교 때
그 미용과 관련된 세계에서 자기가 볼 수 있는 모든 책을 봤고 머리에 들어가는 액세서리하고 모자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모든 지식을 갖게 됐다고 칩시다. 초등학교 때. 그리고 이제 중학교에 가서 딱 가보니 15세쯤 되면은 애들이 사회적 맥락을 파악해요. 그때 뭘 파악하느냐? 아, 이 세상은 미용사보다 의사가 훨씬 존경받아. 이거는 언제 알게 되는 줄 알아요? 13살이 넘어야 알게 됩니다. 초등학교 애들이 그걸 아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 주입된 거예요. 걔가 아는 게 아니라 부모로부터 주입된 거예요. 이게 더 좋은 직업이라고 주입이 된 겁니다. 원래 10살짜리 애들은 그걸 모르게 설계가 돼 있어요. 두뇌 속에서. 그건 13살이 넘어야 되거든요. 그럼 얘가 이제 10살부터 한 2, 3년 동안 미용에 관련된 모든 거를 마스터했겠죠. 근데 중학교를 다녀보니까 애들 말을 들어보니까 미용사가 좀 무시를 당하는 것 같아. 근데 10대 때 애들이 무시당하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 그래서 그러면 내가 미술대학 디자인을 전공한다거나 왜냐면 가위를 만졌으니까 의사 될까? 이렇게 바꾸게 되거든요. 그래서 얘가 지방대 의대를 갔거나 지방대 디자인과를 갔다고 칩시다. 문제는 대학교에 가서의 완전 게임이 달라집니다. 얘가 초등학교 때 습득했던 전 세계 모든 액세서리하고 모자하고 그 헤어스타일이 입력이 돼 있잖아요. 아주 어린 시절에 10살이면 두뇌에서 굉장히 에너지가 많을 때 입력됐잖아요. 이거 어딜 안 갑니다. 다시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뭐를 해도 세계 최고의 디자인을 만드는 겁니다. 왜? 세계 최고를 경험했잖아요. 뭘로? 미용 기술로. 바로 이렇게 키우는 게 바벨 전략이에요. 근데 이게 현재 공교육에서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엄마밖에 할 수 없습니다. 엄마 아빠가 합의하에 바벨 전략을 독하게 실천하지 않으면 그 아이는 실업자의 확률이 올라가신다고 합니다. 되게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입니다. 또 질문하세요. 얘기가요. 약간 나중에는 잡템인 줄 알고 앞에 저기까지 받았을 정도 자기가 좋아하는 거에는 꽂혀가지고 저렇게 애기인데도 불구하고 3시간을 넘게는 해요. 그러면은 그때는 그냥 좋은 건 줄 알고 집중력이 좋네 이랬는데 사실 집중력이라는 거는 하기가 싫을 때도 참고서 하는 게 집중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만 누가 그렇게 가르쳐요? 좋아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죠. 누구나 3시간, 4시간씩 할 수 있는데 좋지 않은 거에도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 진짜 집중력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랬는데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괜찮아 크면 다 괜찮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었는데 그러니까 저렇게 어떻게 보면 현 시대에 맞는 전략인 거잖아요. 왜냐면 다 잘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하나라도 특정하게 잘하는 당연하죠.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레고를 좋아하니까 레고를 많이 하고 했었어요. 근데 그게 초등학교를 들어가니까 사실은 문제였어요. 초등학교 들어가니까 사회성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못 받쳐주죠. 예, 이제 왜냐면 집에서 레고만 할 때 얘는 제일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어떡하다 놀이터에 나갔을 때도 애들이랑 부딪히면 그거를 사회성이 떨어져요, 확실히. 그래서 안 놀아봐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이렇게 어울리게 좀 이렇게 해주려고 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가니까 문제가 되고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이제 뭐 정신과도 가고 이제 막 이렇게 하게 됐었어요. 근데 얘 때문에 이제 그 전에 저도 약간의 소식껏 한다는 그거가 많이 깨졌어요. 근데 첫째랑 둘째랑은 극과 극으로 달라요. 첫째는 약간 남자인데 성향이 그렇고 여자애는 또 사교성이 되게 좋고 자기 그게 있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게 맞다고 얘한테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초등학교 가서 완전히 그게 하니까 생각이 다 바뀌었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창의적이지 않아도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창의적이려면은 사회성이 너무 떨어지고 자꾸 독특한 생각을 다른 사람하고 다른 생각을 하고 자꾸 다른 걸 보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그냥 물이 빠진가 궁금하지 않은데 얘는 물이 빠진 게 궁금하니까 계속 틀어놓고서는 주주주주 애들 뒤에 줄서고 있는데 얘는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물어보면은 멋진데? 근데 저도 처음에는 좋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걸로 인해서 이제 저는 되게 되게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갑자기 갑자기 호르몬 스트레스 때문에 제가 이상도 온 거예요. 얘 때문에. 이런. 아니 훌륭한 아들을 낳고. 근데 누가 그 얘기를 했어요. 잘 키우면 대박인데. 그래. 쪽박이라. 근데 아니. 지금 몇 학년이죠? 2학년이에요. 대박 가능성 아주 높아. 왜냐면 아직 연령이 어리기 근데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힘든데
자, 제가 이제 희소식을 알려드릴게요. 모든 인간은 ADHD하고 자폐 성향의 그 스펙트럼이 분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ADHD. 네, 그것도 확률이에요. 확률적으로 한 15%는 자폐증으로 태어나고 25% 정도가 ADHD로 태어나는데 극심한 ADHD가 5%고 한 15% 정도는 ADHD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두 성향은 전혀 다른 두뇌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폐 성향에 있는 애들은 원래 연구원 체질이에요. 그래서 노벨상 수상자의 친형제와 사촌 중에는 반드시 심한 자폐증 환자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기본적으로 연구 체질 집안에서 태어난 거예요. 노벨상 수상자들이. 네. 그러니까 아들이 지금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소한 것을 그냥 못 넘기는 그런 스타일인 거죠. 그냥 못 넘기고 그 사소한 것을 감별하는 데서 굉장히 장시간 동안 또 생각을 해내요. 그러니까 디테일을 잡아내죠. 연구자 체질이라는 거죠. 근데 그 연구자 체질과 ADHD하고 자폐증의 체질이 15세가 되면 거의 자연치유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 중3까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회성에서 떨어지면요. 얘 지금도 왕따예요. 초등학교 1학년 때도 왕따를 당하니까 네. 이제 애들 괴롭혀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네. 간 거고요. 보호를 해야죠. 그러니까 대안학교로 가든 아니면은 담임선생님한테 부탁을 해서 혼자 안 치게. 실제로 대안학교나 특수학교까지 생각을 했을 정도로. 예. 근데 그렇게 해서 미리 지금 제가 그렇게 해버리면 저는 그렇게 뛰어난 부모가 될 수 있는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지금 그냥 평범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평범하게. 아니 평범할 수 없는 두뇌를 타고난 애를 어떻게 평범하게 만들려고 하시죠? 그거 엄청난 폭력이죠. 그 아이는 두뇌는 원래 연구자의 두뇌고 자폐증의 두뇌로 타고난 애라니까요. 거기에 특성에 맞게 기르는 게 부모의 도리죠. 그러니까 15세까지 왕따를 당할 수 있다는 걸 각오하시라는 거예요. 왜? 그런 두뇌니까. 하지만 대박으로 키울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높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키워야 되고 그 아이가 좋아하는 그 연구 분야를 얘가 아마 찾을 겁니다. 그게 레고가 되면은 그것을 만들기로 빠진다든지. 사실 지금 네. 게임에 빠져서 게임이랑 게임은 모니터 게임입니까? 이렇게 스마트폰 같은. 아니 상관없어요. 그걸 가리지 않아요. 컴퓨터 게임이든 닌텐도든 스마트폰이든 가리지 않아요. 게임이랑 게임은 그냥. 그러면은 차라리 게임 제작자도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프로그래머. 왜냐면은 자폐증이 없는 애들은 그걸 견디지 못합니다. 노벨상 수상자들이 왜 그 노벨상을 받냐면 한 200번 실험을 해야 되는데 좀 창의성이 좋은 애들은, 창의성이 좀 지나치게 좋은 애들은 200번 반복을 너무 싫어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200번 반복을 했을 때 거기서 발견되는 약간의 차이를 찾아내지 못하면은 그 과학에서 연구 발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폐증 성향이 있는 애들이 그쪽에서 성공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아이는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 쪽으로 들어갔을 때 작은 차이를 감별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돼요. 근데 제가 지금 시점에서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지금 프로그램 교육이 도입되는 혁신학교가 있어요. 초등학교. 그래서 그 학교로 보내야 되고 혁신학교를 찾아보세요. 지금 실험학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범학교 도입됐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기러기 아빠가 있는데 왜 애를 외국에 보내고 기러기 아빠만 생각을 하고 국내에서 기러기 아빠는 생각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지금 그런 아이면 걔한테 맞는 학교를 찾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그 학교가 저기 제주도에 있다거나 아니면 뭐 저기 뭐 강원도에 있다고 칩시다. 그럼 강원도로 이사를 가야죠. 엄마하고 애가. 아빠는 청주에서 좀 돈을 벌다가 그쪽으로 오던지 말던지. 왜 국내에서의 기러기 아빠는 생각 못하냐는 거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15세가 넘어가면 기회는 끝난다니까요. 15세 이전에 얘네들의 기본 성향이 세팅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 이전에 뭔가에 몰입하고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몸에 배야 된다 이거예요. 두뇌에. 15세 이후에 이제 그게 좀 무마시킬 수 있는 애들이 있긴 있어요. IQ가 좋은 애들이거든요. 걔네들이 주로 되는 게 뭐냐면 뛰어난 오리가 돼요. IQ를 타고난 애들은 체험도 별로 안 했어요. 15세 이전에 무슨 몰입 체험도 별로 없었고 했는데도 공교육에서 시키는 거 그냥 잘해. 왠지 응? 그냥 잘하는 거야. 그럼 뛰어난 오리가 돼요.
얘네들이 그래서 명문대를 가거든요. 그 다음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명문대를 뛰어난 오리가 돼서 명문대를 딱 갔는데 독수리하고 물개하고 뭐 사자, 호랑이 이런 애들이 있는 거예요. 오리가 상대가 돼요? 자, 수영을 할 때 오리가 더 잘해요? 물개가 더 잘해요? 그 다음에 하늘을 나를 때 독수리가 더 잘해요? 오리가 더 잘해요? 이걸 뒤늦게 발견하게 돼요. 그런 애들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초등학교 때부터 몰입을 해서 15세 이전에 그 두뇌를 만들어 놓은 애들이 스카이 대학도 많이 있어요. MIT, 하버드 다 있습니다. 근데 얘가 성적을 만들어서 거기 갔죠. 이제 경쟁의 게임이 완전 달라집니다. 독수리하고 싸워야 돼,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도 그런 케이스인데 저는 훌륭한 오리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꼴찌도 하고 퇴학도 당했지. 근데 제 안에 독수리가 숨어 있었던 거예요. 일단 서울대를 딱 가니까 서울대에서 날개를 펴더라고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빌빌 겪거든요. 좀 어렸을 때 그렇게 잘하셨어요? 그렇죠. 경쟁이 뒤지기 싫어서. 경쟁에 뒤지기 싫었다면 제가 공부를 했겠죠. 중학교 때. 근데 경쟁에 뒤지기 싫어하는 것도 아니었고 그냥 매 맞고 학교 다녔어요. 성적 떨어지면 맞고. 근데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잘 살고 제대로 부자로 살고 싶다는 게 아니라 그게 자존감이거든요. 자존감이 있는 애들은 어느 순간에 동기부여가 돼요. 내가 이렇게 살 수는 없다라는 각오를 하게 되는데 그 동기부여가 되는 나이가 대개 15세에서 남자애들이 좀 늦거든요. 남자애들은 15세에서 18세 사이에 하고요. 여자애들이 13세에서 17세 사이에 한대요. 그 시기가 와요. 근데 자존감이 없는 애들은 동기부여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 자존감은 어디서 형성이 됐을까요? 어렸을 때 사랑을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사랑보다도 3살 이전에 사랑도 받았겠지만 혼자 많이 놀았어요. 혼자. 그게 이제 동굴이라는 건데 남의 간섭을 많이 받고 노는 애들은 자존감이 성장을 못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 아들하고도 좀 관계가 되거든요. 그 아들이 자폐 성향이 있는데 그 아들에게 중요한 게 지금 자존감이에요. 학교를 다니면서 애들하고 부딪히죠. 중3 때까지 만약에 왕따 당한다고 쳐봐요. 머리는 좋은데 자존감 바닥에 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호해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를 교실 내에서 보호할 수 있으면 보호를 해주시고요. 그 학교 체제가 도저히 안 된다. 학교 옮겨야 돼요. 그 아들이 뛰어난 능력을 더 개발을 하고 자존감에 상처를 받지 않는 곳으로 옮겨야 됩니다. 아니면 홈스쿨링을 시키세요. 차라리. 학교를 보내지 말고. 제가 학부모 상담할 때 초등학교 그냥 보내지 마세요.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요. 초등학교 의무교육이잖아요. 지금 법률이 어떻게 됐냐면 초등학교 안 보내면 부모가 벌금 내야 돼요. 그거 모르셨죠? 저는 그런 사람까지 만나봤어요. 벌금 내면서까지 초등학교를 안 보내는 엄마까지 만나봤다고요. 저는 상담하면서. 잘하신다고 내가 그랬지. 잘하신다고. 아들, 딸이 25세가 넘어가면 반드시 빚을 볼 거다. 지금은 힘들지만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해줍니다. 지금 그 집 아들 그런 상태예요. 아니 저는 실례는 정말 그런 용기도 없고요. 용기가 없지. 용기도 없고 제 생활이 있고 기록이 아빠 우리는 못해요. 왜 내 생활이 있고 내가 행복해야 되는데 오케이. 그 애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라고 하면 아니 희생을 하는 건 아니고요. 그것이 희생이 아니라고 느껴졌을 때만 어차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재밌게 우리 아들 참 이렇게 뛰어나게 태어났네. 이런 관점이 일단 필요하고요. 얘 대박이겠다. 이 관점이 필요하고 그 관점이 확실하게 이제 믿음이 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 아이를 위한 어떤 변화가 재밌어지죠. 근데 그 변화가 재미가 없으면 못하죠. 어차피. 못하는 거고요. 지금 현재 여기에서 제 강의를 듣고 또 제 다른 유튜브 강의도 들어보면서 현실적으로 어떤 해법이 있을까를 엄마가 좀 연구를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어쩔 수 없지만 학교에서 무너진 자존감을 내가 집에서 어떻게 올려줄 수 있을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아니야 너 혼자서 다른 애들 다 왕따시키면 돼. 너가 워낙에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렇게 좀 애가 너무 건방지면 어떻게 해요? 그러는데 15세 이전에는 일단 애들은 그 정상적인 이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도덕교육이라든가 그 사회성 교육은요,
15살 넘어서 시켜도 된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사회성 교육하고 도덕성 교육이 너무 일찍 들어가면 자존감하고 자기주도성, 두뇌에서 창의력인 물질인 도파민 회로 이런 것들이 미흡하게 완성이 되고 15세가 넘어간단 말이죠. 이게 더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러니까 그 시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10살 이전에 도둑질하고 거짓말에 대해서 크게 혼내면 안 됩니다. 걔네들은 창의력이 좋고 머리가 좋은 애들이거든요.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어떤 엄마들이 그래요. 나중에 범죄인 되면 어떻게 해요? 약 15년에서 20년 후가 되면 범죄 자체가 불가능한 시대가 와요. 뇌파까지 있는 시대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뇌파를 찍어가지고 얘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 지금 거짓말 탐지기가 계속 발달하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원격으로 갑니다, 나중에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기도 힘들고요. 사기를 치기도 힘든 시대가 와요. 그래서 그 롤프 얀센 같은 사람 그걸 드림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는 그 드림 소사이어티가 왔을 때 자, 15세 이전에 얘가 거짓말하고 도둑질을 했어요. 막 부모가 난리가 난 거예요. 엄청나게 혼냈어요. 그때 얘가 무너지는 거는 자존감, 이런 다른 것들이 무너져요. 그럼 자존감이 무너지고 도파민이 무너지게 되면 뭐가 안 되냐면 몰입이 안 되고 창의성이 안 나와요. 창의성과 자존감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존감이 없으면 자신감이 안 생기고 자신감이 없으면 창의성이 안 나와요. 두뇌는 그렇게 연동이 돼 있어요. 아까 그게 제가 행복 불행 순서도가 그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창의성이 안 나오는 드림 소사이어티가 됐을 때 인간은 범죄도 할 수 없는 시대가 됐을 때 근데 그때는 고급 범죄만 남겠죠. 그죠? 해킹 같은 거. 아주 대규모 국가를 흔드는 범죄 이런 것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공심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모두 죽인다든지 막 이런 심각한 범죄는 있겠지만 그 밖에 사소한 것들은 이제 없어지죠. 그러니까 사소한 범죄가 없는데 얘네들이 그 간디 같은 사람도 왜 10대 초반에 도둑질했는데 아버지가 용서했거든요. 용서하고 울었거든요. 그래서 훌륭한 사람이 됐잖아요. 그 패기가 그 간디의 그 도전정신과 패기는 어디서 나와요? 바로 그 부모에서 나오거든요. 어느 정도 허용해줬던 부모에게서 그 자존감이 죽지 않았을 때 그게 그런 추진력이 나온다고요. 어쨌건 드림 소사이어티가 됐을 때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몰입 능력하고 추진 능력, 그 다음에 응용력 이런 거예요. 돌파력 같은 거. 자제력보다도 또는 대인관계는 우리가 사회성이라는 건요 이런 게 있습니다. 자, 대학교 다닐 때까지 아주 사회성이 좋았던 애가 있다고 칩시다.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10년째 취직을 못했다고 칩시다. 그 아이의 사회성이 살아남아 있을까요? 완전히 자폐증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이제 집에서 게임하는 애가 돼요. 무슨 얘기냐면 사회성이라는 것은 현재 사회적인 관계가 만들어내는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애들은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고시 패스하기 전까지는 친구들 만나면 단 한마디도 안 하는 애가 있어요. 고시 패스해가지고 딱 변호사가 됐네. 술자리 오면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갑자기 사회성이 폭발을 하는 거죠. 사회성이라는 것은 사회적인 역할이 있을 때 주어지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제가 지금 교육하는 건 뭐냐? 자폐증이 있는 어머니의 아들이 사회적인 역할, 지금 현재 사회성에 신경 쓰다가 독수리의 발톱을 잃고 물개의 물갈퀴를 잃으면서까지 희생해가면서까지 그래 중고등학교 애들하고 친구를 사귀면서 사회성을 획득했다고 칩시다. 대학교 졸업하고 실업자가 됐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자폐증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지금 차라리 그 아이만의 장점을 살려서 대학교 이후에 뭔가 연구원이 된다거나 아니면 뭔가 입학사정관으로 MIT를 들어갔다고 칩시다. 그 자식이. 그 다음 또 사회성은 저절로 생겨요. 물론 안 그런 심한 애들도 있는데 자, 스티브 잡스가 하도 또라이들을 취직을 시키다 보니까 희망을 또 말씀드릴게요. 사회성이 없는 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또라이는. 왜 집에서부터 컴퓨터 프로그램만 했던 애들이야. 어려서부터 화이트 해커는 그렇게 양성이 되는 거거든요. 5살 때부터 프로그램을 만졌던 애들이 화이트 해커가 되는 거예요. 해킹 기술자가 되는 거예요. 15살부터 자, 우리 대한민국은 화이트 해커 양성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사이버 보안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자, 프로그램을 가르칩시다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얘네들한테 없는 게 뭐예요? 5세부터 15세까지 10년이 빠져 있잖아요.
굉장히 두뇌가 예민할 때 프로그램을 만지지 못했던 애가 과연 이길 수 있을까요? 15세부터 몇 년간 화이트 해커 교육을 받았다고? 못 이겨요. 바로 스티브 잡스가 어떻게 했냐면 프로그램으로 해서 자폐증이 된 애들 있죠. 얘네들을 고용을 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스티브 워즈니악이에요. 이 사람도 약간 자폐증이 그 당시에는 있었죠. 그러니까 대외 활동은 스티브 잡스가 하고 잘난 척 다 하고 워즈니악은 구석에서 막 이거만 만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애플이 탄생한 거 아닙니까? 그 이후에도 애플은 어떻게 했냐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애들을 고용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써먹을게요? 독방을 주는 겁니다. 그 대신 자기 집에서보다 더 좋은 방을 주는 거예요. 막 여기는 막 뭐 자판기도 있고 방 안에 자기가 원하면 뭐 음료수도 막 나오고 막 에어컨 시설 좋고 환풍기 있고 막 산소 막 공급해주고 방을 줬더니 신나게 욕을 하는 거야 그 방에서. 그래서 이제 애플에서 부하 직원들이 항의가 들어오기 시작했대요. 그 또라이들은 긍정적인 의미의 또라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긍정적인 또라이들은 목욕을 안 한답니다. 양치질을 안 한대요. 왜? 몰입하는 게 너무 즐거우니까 씻는 게 싫은 거야. 냄새가 너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어떻게 했게요? 환풍시설을 잘 만든 다음에 그런 애들만 전부 5층으로 올리는 거야. 그래서 걔네들의 냄새를 다른 직원이 전혀 못 맡게 만들었어요. 무슨 얘기냐? 야, 너 이제 그 회사에 내가 샤워 시설 만들어 줄 테니까 회사에 오자마자 너 샤워해. 그랬으면 애플 망했죠. 스티브 잡스는 달랐죠. 몰입하는 애들을 방해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 저기 더 좋은 사무실 줄게. 5층으로 올라가 앞으로. 출근하자마자 5층으로 올라가. 근데 얘네들은 또 퇴근을 안 한대요 또. 그러니까 거기서 자는 걸 또 좋아해. 그러니까 컴퓨터 하다가 자는 걸 좋아해. 집에 안 가. 목욕도 안 해. 그 방에 들어가면 난리가 돼지우리겠죠. 그죠? 냄새부터 시작해가지고. 스티브 잡스는 냅두는 거예요. 오직 뭐만 볼 거야? 결과만 보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CEO가 있지 않으면 그 기업 망합니다. 스티브 잡스가 그런 혁신을 한 사람이에요. 무슨 각자의 강점을 확실하게 키운 다음에 자기는 묻기만 한 거예요. 아시겠죠? 네. 지금 현재 그 아이에 맞는 강점을 키우세요. 그러면 그 아이는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이 고용을 합니다. 네. 레고 같은 거는 아무리 많이 해도 짜증 같은 거 잘 안 내요. 근데 게임은 오랜 시간 하고 나면 짜증을 내더라고요. 배고프니까. 아드레날린 나오니까. 호르몬이 바뀌니까 짜증을 내죠. 당연히. 근데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 너무 장시간 노래해서 배 안 고파? 물어봐야 돼요. 몰입하는 애들은요, 자기가 배고픈 줄도 모릅니다. 물어봤을 때 인식을 하게 돼요. 진짜 몰입을 잘하는 애인 거죠. 물어보고 그때 미리 예측을 하는 거죠. 얘가 그 게임이 한 10시간 한다고 10시간 후쯤에 사실은 밥 떨어져서 먹여줬어요. 오 마이 갓. 그러면은 안 떨어져서 먹여주면 몰라요. 밥이 들어온지도 모르고 거기에 빠져갖고 그냥 입은 물에다가 씻게 되면 오늘 그 얘기 안 해줬구나. 아이들은 배고픔의 상태를 경험하지 않으면 갈망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고픔을 경험하지 15세 이전에 배고픔을 경험하지 못하면 성인이 됐을 때 동기부여가 안 되는 인간이 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그 성인이 돼서도 떠먹여주지 않으면 일을 안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런 인간을 제일 싫어하는 게 CEO예요. CEO들이 좋아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갈망하는 애를 좋아합니다. 과거의 CEO 말고 오늘날 이후의 CEO들. 기업의 문화가 바뀌었으니까. 근데 이 같은 경우는 자기가 배고픔보다 나중에 짜증을 내면 짜증이 너무 심하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그 전에 이렇게 먹으면 짜증을 안 나는. 망치고 있는 거죠. 자식을 망치고 있는 거죠. 갈망마저 못하는 애로 만들 셈인가요? 그러니까 배가 고프게 만들고 짜증을 낼 때 맛있는 냄새를 풍겨야죠. 얘가 게임이 끝날 무렵에 부엌에서 그 요리 냄새를 풍겨야죠. 식욕이 돋게 만들어야죠. 자기 스스로 부엌에 와서 떠먹게 만들어야죠. 자기가. 지금 몇 살인데 어떻게 떠먹여요, 걔를. 애 망치고 있는 거죠, 지금. 인간은 도파민 회로가 언제 가장 발달하냐면은 배고플 때 사냥을 계획할 때 가장 많이 발달합니다. 그러니까 애가 게임을 하다가 너무 배가 고픈 거야, 이제. 그래서 부엌에 가서 먹으려고 그랬더니 엄마가 요리를 아무것도 안 해놓은 거야. 라면이라도 끓여 먹고 볶음밥을 해 먹고 비빔밥을 해 먹어야 돼. 그때 가장 발달한다 이거예요. 근데 사실 냄새를 풍기고 미리 밥을 해놓은 것도 사실 더 안 좋아요.
그때 웃으면서 짜증 내잖아요. 웃으면서 너 배고파서 그런 것 같아. 배고프면 원래 사람 짜증이 나는 거야. 부엌에 가서 김치찌개 네가 끓여 먹어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 배고픈 상태에서 사냥을 계획할 때 가장 좋아지니까. 김치찌개를 끓여 먹는 것 자체가 돼지고기를 썰고 지금 다 썰어서 팔지만 요리를 하는 것 자체가 사냥을 계획하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배고픈 상태는 15세 이전에는 그 아이가 성장에 방해될 정도로 영양 공급이 오랫동안 단절되지만 않는다면 간헐적인 단식 한두 개 뛰어넘는 거, 주말에 어떤 스포츠 활동을 하느라고 밥을 굶는 거, 축구를 하면 2시간 동안 굶어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배고픈 상태에서 뛰어야 되고, 이런 경험이 없으면 그 아이는 갈망이 없는 애가 된다는 거죠. 갈망이 없는 애의 문제점이 뭐냐면 롤모델을 만나도 동기부여가 안 돼요. 얘네들은 이상하게. 자, 황동문 그 몰입의 저자 황동문 박사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대학원생들 두 부류가 있대요. 동기부여 되는 애하고 안 되는 애 두 부류가 있대요. 그래서 동기부여가 안 되는 애는 모든 질문이 왜 내가 그 동기부여를 해야 되느냐로 초점이 맞춰진대요.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대요. 얘를 키워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IQ도 다 똑같아. IQ도 똑같고 얘네들 토익 성적도 좋고 다 좋아. 근데 동기부여가 되는 애와 안 되는 애로 나뉘는 거예요. 동기부여가 되는 애는 뭘 시키면 늘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해외에 가면 엄청난 성과를 가지고 돌아온대요. 얘가 해외 연수를 보내면. 근데 동기부여가 안 되는 애는 늘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황동문 박사가 걔네들 이제 그 두 부류를 조사를 해보니까 과잉보호 받은 애들은 동기부여가 안 된답니다. 그 과잉보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굶는 체험이에요. 그래서 가장 결정적이라고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얘가 동기부여가 안 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배고프지가 다 챙겨줬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그럼 동기부여가 안 되는 인간으로 바뀌어버려요. 아예. 안 되고. 이미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왜? 어렸을 때 떠먹어 버렸으니까. 그럼 대학 가면 그게 걔가 바뀔 것 같아요? 안 바뀌어요. 대학 가면 어떤 애가 되냐면 동기부여를 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이성적으로 설명하는 애가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항상 핑계가 있는데 그 핑계를 이제 논리적으로 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핑계를 논리적으로 대게 될 때 그런 애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실패의 확률을 얘기합니다. 동기부여가 되는 애들은 성공의 확률만 봐요. 성공의 확률 1, 2%만 봐요. 동기부여가 원래 안 되도록 세팅된 애는 98% 실패의 그 이유를 찾습니다. 그런 인간들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 단초가 어디서 시작되느냐? 밥 떠먹이는 거. 그게 출발이에요. 그럼 배고플 때다고 얘기할 때까지 밥을 안 주는 게 좋아요. 바로 그겁니다. 하루 종일. 그렇죠. 두 끼 제가 얘기를 하지 않으면 엄마는 밥 안 주는 거죠. 그래서 밥도 마찬가지예요. 예. 하지만 이런 거죠. 밥상을 따로 차려주지는 않는다라고 얘기를 미리 해놓는 거죠. 내가 너를 밥을 먹으라고 하진 않을 거야. 근데 엄마도 엄마의 일이 있기 때문에 엄마가 밥상을 차리는 시간은 정해져 있어. 그 시간을 벗어나면 너가 직접 해 먹어야 돼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얘의 동기부여도 망치지 않게 되고, 아, 뭔가 룰이 있구나. 이거 두 가지가 동시에 교훈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싸움에서 항상 졌어요. 항상 지고. 지면 안 되죠. 그냥 굶어요. 근데 짜증을 내요. 짜증을 낸다거나. 자, 과자 같은 거 타던가. 아이가 짜증을 낼 때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 짜증을 받아줄 사람이 자기 옆에 있다라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엄마들한테 자기 개발을 하라고 하는 건데, 밥을 차려주고요. 밥 차려주는 시간 외에 또는 외에는 엄마가 내가 해야 될 일이 엄청나게 많아 지금. 엄청나게 많아도 그 시간대 와. 근데 자, 그 엄청나게 할 일이 많은데 그 할 일을 하느라고 엄마가 집중하는 모습을 아들한테 보여줘야 되는데, 자, 지금 엄마가 그 아들의 짜증을 받아주고 있다는 얘기는 뭐죠? 그 엄마의 할 일이 그만큼 집중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만약에 그 할 일이 너무나 집중해야 될 일이라고 칩시다. 엄마가 이게 너무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문을 잠그고 헤드폰을 끼고 그 강의를 들으면서 공부를 해야 돼. 그래서 너가 밖에서 발버둥을 쳐도 아마 엄마는 들을 수 없을 거야 라고 문을 잠그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는 거죠, 엄마가. 그럼 얘가 게임이 딱 끝났어. 짜증나, 배고프니까. 받아줄 대상이 없는 거야. 그리고 엄마가 아까 얘기했지. 부엌에 가서 네가 직접 차려 먹으라고 얘기했어. 배는 고파 죽겠는데.
누구한테 짜증낼 거야? 받아줄 사람이 없는데. 그죠? 부엌으로 가는 거죠. 바로 그런 환경을 만들어라는 겁니다. 왜 받아주고 앉아있냐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 순간에 그 아이의 짜증을 받아주는 이유는 엄마가 제대로 할 일을 안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왜 자기 몰입하는 게 없냐는 거죠. 자기 몰입하는 게 있어야 되고, 그래야만이 엄마가 몰입을 해야만이 그 자식도 몰입하는 두뇌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그랬죠. 특별한 멘토가 생기기 전까지는 엄마의 두뇌를 따라간다고 보면 돼요. 엄마의 영향을 받으니까. 근데 그 아이가 사랑하는 롤모델이나 멘토가 생겼을 때 그 롤모델을 따라가죠. 근데 얘가 평생 동안 롤모델이 안 생겼다. 그럼 엄마 하는 대로 살게 됩니다. 평생. 그 확률이 높아요. 롤모델이 생기지 않으면. 자, 엄마가 뭘 보여줬어요? 쓸데없는 남의 짜증을 받아주는 걸 보여줬잖아요. 그걸 왜 받아주냐고요. 쓸데없이 남의 짜증을 받아주는 사람이 사회에서 자기 업무 성과를 낼 수 있으며 자기의 뭔가 사업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몰입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우리 엄마는 문 잠그고 들어가면 3시간 동안 화장실도 안 가네? 5시간 동안 몰입하고 있네? 이걸 보여주시라고요. 그게 주말 농장에서든 뭐든. 자, 그렇게 하려면 엄마 일이나 엄마가 뭔가 추구하는 게 있어야 되겠죠. 취미나 아니면 석사학위를 딴다든지 이런 거. 그냥 거리를 만드는 겁니다. 무조건. 좀 돈 많이 안 드는 걸로. 아니면 돈벌이를 거리로 만들면 되죠. 엄마가 미래에 하고 싶은 사업이 있어. 근데 그 사업 자본금이 10억이야. 내가 5년 내에 10억 벌어야 되거든. 그래서 나 사업 구성하느라고 정신이 없어. 너 밥을 2번 차려줄 수가 없어, 엄마는. 절대 2번 안 차려주는 거지. 하지만 내가 너를 밥 차려줄 수 없기 때문에 넌 이 시간에 와서 꼭 밥을 먹어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둘 다 망친다는 거예요. 동기부여 능력도 망치게 되고 엄마 일도 제대로 못하게 되고 엄마는 뭘 전해줄까요? 짜증내는 엄마의 모습을 전달해 주는 거죠. 그럼 애는 그걸 배우는 거죠. 짜증내는 인간을 배우는 거죠. 몰입하는데 내가 짜증이 나니까 짜증난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둘이 서로 짜증을 내잖아요. 그럼 얘는 그걸 학습하는 거죠. 그럼 사회에 나가서도 그러겠죠. 잘리는 거죠, 회사에서. 회사는 그런 인간 별로 안 좋아하거든. 잘리는 거. 대인관계를 역시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짜증내는 걸 배우는 게 아니라 몰입하고 신체가 부르잖아요. 배고프다고. 꼬르르. 몰입하다가 에너지 공급하고 몰입하다가 에너지 공급하고 근데 에너지를 자기주도적으로 공급을 하고 부엌에서 그 순간에 얘는 자기주도성, 자존감, 창의성이 더 좋아지고 부엌에서 지금 요리를 해야 되니까 요리를 좀 가르쳐 주는 거죠. 엄마가 없을 땐 이렇게 해라. 간단한 레시피, 볶음밥은 이렇게 하는 거다. 그리고 그냥 나가버리는 거예요. 아니면은 문을 나가는 게 불안하면 문 잠그고 그냥 방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헤드폰 끼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단 헤드폰 끼고 있는 것에 소리는 없지. 쇼지 쇼. 왜 쇼를 해야 될까요? 부엌에서 불날 수도 있잖아. 요리하다가. 그죠? 그거는 감지를 해야 되니까. 그럼 얘가 불나면 불났어요 할 거 아니에요. 그건 들어야죠. 그거 안 들으면 어떡해요. 불을 누가 꺼요. 몰입하는 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몰입하는 인간이 제대로 된 인간이다라는 걸 학습시켜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의 제가 봤을 때 최대 문제점은 뭐냐면 15세 이전에 몰입하는 인간을 단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학교를 갔어요. 학교에서 3시간 동안 진행되는 수업이 있나요? 없죠. 가정에서 엄마나 아빠가 3시간 동안 뭔가를 하는 걸 자식한테 보여줄 수 있나요? 없죠. 3시간 이상 인간이 몰입하는 걸 학습하는 인간은 오직 도제식 교육에서밖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실제 그 고수 밑에서 내가 생활을 할 때 우리 스승님은 일단은 뭔가에 집중을 하면 8시간 동안 물도 안 마셔. 우리 스승은. 와, 대단해. 이걸 초등학교 때 배워야 되거든요. 근데 초등학생들이 그걸 배울 수 있는 대상이 지금 있냐고요. 주변에. 대한민국 사회에 전혀 없다니까요. 그걸 가르쳐줄 수 있는 유일한 인간이 누구죠? 엄마예요. 그래서 엄마가 가정에서 3시간 이상 몰입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그 아이는 15살 넘어서 몰입에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약하다. 엄마가 그 모습을 보여주거나 아니면 아이가 좋아하는 활동을 통해서 자기가 3시간 이상 몰입하는 것을 경험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경험하지 못하면 실업자가 될 확률이 높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제가 강조하는 바벨 교육입니다. 바벨 교육은 기본적으로 몰입할 수 있는 능력을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주는 거예요. 아니면 초등학교 졸업하기 전까지. 그런데요, 근데 아이가 이렇게 몰입하는 그 분야가 있으면 엄마가 그거에 맞춰주면 되는데 얘가 만약에 몰입할 분야가 없으면 찾는 걸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환경, 자기가 그 아이를 데리고 돌아다니면서 뭔가를 경험하게 해주면서 얘가 뭔가에 몰입하는지를 먼저 봐야 된다. 좋아하는 건 있더라고요. 우리 둘째가 그렇게 변덕이 심해요. 둘이 완전 극과 극이에요. 변덕이 심해서 요거 조금 갖고 나면 오래 못 가요. 하나는 이게 좋고 하나는 저게 좋고. 그 여자애는 진짜 그래요. 또 그렇게 변덕이 심해요. 또. 그런데 자기가 좋아하는 거, 색칠 뭐 하나 만나면 그거 갖고 또 한두 시간 또 하긴 하더라고요. 자기가 찾기 나름이니. 근데 첫째는 어떻게 보면 자기가 좋아하니까 너무 딱 강하고 바로바로 나타나는데 둘째는 또 막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체험하는 나이가 10.5세까지고요. 두뇌의 변화로 봤을 때 10.5세 이후에 맥락적인 지식하고 논리적인 기억이 발달하기 때문에 이때는 자기가 더 좋아하고 덜 좋아하는 게 생기기 시작합니다. 10살까지는 체험 위주로 가라는 거예요. 초등학교 5학년이 되면은 눈여겨보세요. 그 아이가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좀 몰입시켜주고 그거를 15세까지 유지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때 영어 수학 해야지 뭐 이런 것 때문에 그 아이가 몰입하는 능력 자체는 키우지 못한 채 평균 점수에 빠지게 되고 국영수 80.90점짜리가 되는 거죠. 근데 국영수 80.90점짜리가 돼서 중학교에서 상위권을 한다고 해도 MIT나 하버드는 가지 못합니다. 왜? 몰입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15세 이전에 몰입을 해보게 되면 그 아이가 명문대를 갈 만한 구조의 두뇌를 가지고 있다면 명문대도 갈 것이고 장학금을 받고 미국 유학도 가겠죠. 근데 그 관건은 몰입 능력에가 있지 중학교 때 전교 1등을 하는 거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깨달아야 겁니다. 그런데 중학교 때 그 전교 상위권이 되는 것에 엄마 아빠들이 몰두를 하게 되면 공부 리스크에 빠진다는 거예요. 공부 리스크는 공부를 시킬수록 집안이 가난해지는 현상입니다. 무슨 공부 리스크는 뭐냐면 공부는 많이 시켰는데 취직을 못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직 자체도 힘든 거. 앞으로의 그 기업이라는 건 스티브 잡스 같은 CEO들이 많아지거든요. 뭔가에 얘가 고수가 아니면 이제 안 뽑아줍니다. 필요가 없어요. 왜? 인공지능이 그 일을 하니까. 인공지능 로봇이 IQ 200은 넘으니까요. 기본적으로. 굳이 이 사람을 뽑을 필요가 없어. 근데 얘는 보니까 5살 때부터 뭔가에 너무 힘들었어. 얘 두뇌가 완전히 천문학적인 어떤 상상력이 있는 거예요. 그 분야에서. 뽑아야겠죠. 안 뽑을 수가 없죠. 왜? 그 회사는 뭐가 필요하죠? 인공지능 로봇들을 내가 고용을 했는데 새로운 또 사업이 필요하잖아요. 창의성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근데 그건 진짜 뛰어났을 때의 얘기고. 그러니까 두 가지로 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거죠. 뛰어나게 하거나 아니면은 기본적으로 굶어 죽지 않게 하거나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지금 강의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이걸 못 보여줬는데 그 정도로 뛰어날 거라는. 아니 어머니 아들은 그 정도 뛰어날 수 있는 자질이 있는 애인데 왜 그러세요? 지금 할렐루야 해야 되는 지금 상황인데 할렐루야 부처님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 건데 기뻐하지도 않겠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집에 김연아가 태어났으면은 그냥 진짜 평범한 아줌마가 느껴졌을 진짜 평범한. 그러니까 우리 연구를 좀 하자 이거예요. 평범한 가정에서 어떻게 뛰어난 애를 기를 수 있는가 좀 노력을 해야 돼. 왜 이 노력을 해야 되는 줄 아세요? 방법도 모르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방법은 저라도 상담부터 하면 되니까 더 하면 되니까 왜 이 노력을 해야 되냐면 그렇지 않으면 그냥 실업자가 되니까 이 시간 이렇게 애타게 다니는 거예요. 솔직히 진짜 그럴 가능성이 보여요 지금. 그냥 실업자 되니까 백수 돼요 백수. 그런 것 같아요. 백수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부모가 벌어놓은 돈 까먹으면서 살아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더 불행한 건 뭔 줄 알아요? 자녀를 못 봐요. 자녀를 못 봐. 정말로 손주를 볼 수가 없어. 대가 끊겨 그냥. 그게 3% 5% 세대예요. 지금 9%까지 간대. 9까지 간대. 그중 포기하는 것은 국가 정책에서도 포기하고 내가 한국인인 것까지 다 포기한대. 이게 이제 미래 그 실업자가 될 수 있는. 근데 여기 지금 47%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지식노동자의 47%가 실업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관리직하고 전문직이 실업자가 돼요.
이게 작년 2014년에 나온 옥스퍼드 대학하고 하버드 대학과 합작으로 연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과 영국에서 가장 뛰어난 대학 연구자들이 연구한 겁니다. 향후 20, 30년 내에 지금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지식 노동자의 47%가 실업자가 된다. 그래서 제가 바벨 전략을 지금 외치고 다니는 거예요. 자, 다른 나라 사람들이 많이 실업자가 될 때 우리 한국인이 바벨 전략으로 굉장히 창업도 늘어나고 새로운 직장도 만들고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될까요? 그냥 우리나라가 선진국 되는 거죠. 게다가 남북통일까지 됐어. 지하자원도 좀 생겼어. 어떤 긍정적인 미래학자는요, 통일 한국은 미국하고 대등한 G2가 된대, G2. 중국을 제치고 미국하고 통일 한국이 이 지구의 양강구도를 만든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단 시나리오가 좋았을 때. 근데 그 두 가지 시나리오가 뭐냐면 통일하고 창의성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창의성 교육과 통일 두 가지가 성공을 하면 우리나라는 G2가 됩니다. 근데 둘 중에 하나만 안 되면 G2 안 돼요. 그냥 10위권이죠. 계속해서. 그래서 저는 G2를 만들고 싶은 게 제 이제 꿈이고, 그래서 이 강의를 시작했고, 책을 쓰고 있는 거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아들이, 어머니 아들이 노벨상을 탈 만한 급으로 좀 만들어 주시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G2가 되니까. 가능하다는 거죠. 그게 왜 가능하냐면 15세 이전에 자기주도성을 죽이지 말고 강화시키라는 거예요. 강화시키는 거예요. 우림 능력을 강화시키고 자존감을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엔 지가 알아서 해요. 그러니까 15살이 되면 네. 다 해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이거 하고 끝냅시다 진짜로. 이게 제가 강의 있는데 이게 이제 NMDA 수용체가 Long-Term Potentiation LTP 발현을 만드는 수용체인데 인간의 두뇌는 자존감, 자기주도성, 몰입이 결합이 됐을 때 두뇌에서 LTP 수용체가 많아져요. LTP 수용체는 보통 수용체보다 성능이 20배가 뛰어납니다. 그래서 보통 아이들보다 몰입하고 그 자기주도성만 잘 살려주면 수행 능력이 거의 10배에서 20배 사이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저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저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전국 그 1등급으로 확 성적 올린 거 아니에요. LTP가 나오지 않으면 그게